자, 2부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부에서 있었던 발제 내용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새로운 패널들 분들과 함께 발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 숫자원 하천연구센터의 이상은 센터장님 인사드립니다. 네, 다들 익숙하신 분인지 전혀 박수를 안 쳐주시고 계십니다. 네, 뭐 친하면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뒤늦은 박수는 오히려 더 상처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예,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의 정세웅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에서 오셨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에 계시는 신지은 국장님 인사드립니다. 자, 1부에서 진행이 됐던 세 분 발제에 대해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참 어렵기도 어려운 내용들이었지만 또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각각의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무척 궁금하고요. 가급적 짧게 질문해 주시고 또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론 시간에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직접 답변을 하는 시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은 센터장님 발제 내용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상은입니다.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양한 분야 우리 물관리를 종합하는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게 되었는데 유관기관 일원으로 환영하고 환경부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물관리 중요한 분야인 가뭄, 홍수 등 수자원 관리와 물순환에 대해 깊이 있는 발제를 해주신 권현환 교수님, 김희영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세 분 각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경과를 한혜진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관리 기본법상의 비용 부담의 형평성 원칙을 바탕으로 이제 현재 용도별 물 사용료 징수의 문제를 검토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면서 그리고 국가 물관리 계획이라면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가 물관리 계획에서 전체 용수 과반 이상 차지하는 농업용수 요금 징수에 대해서 어떤 접근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한 사실 국민들이 가정에서 얻는 수돗물의 수질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수도요금이 다른 점을 형평성 원칙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이어서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분을 딱 지정해서 뭐 주셔도 되고요. 예. 네, 혹시 우리 발제를 해주셨던 분들께서는 요거는 내가 답변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으신 분은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요. 기후변화와 수자원 관리에 대해서 권현환 교수님께서 내용을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계절에 따라서 가뭄과 홍수를 모두 대비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이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최근처럼 가뭄 홍수가 이게 극한 사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수자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재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데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권현 교수님께서 기후변화로 이러한 수문 변동성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책적으로 역점을 둬야 될 대책은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라는 전망치가 통상적인 우리가 시설물을 이렇게 설계할 때 쓰는 수문 통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먼 미래를 예측하다 보니까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자료를 가지고라도 기후 위기에 우리가 시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수원 안정화 사업을 가뭄을 위해서 한다든 아니면 저희 홍수 방어 능력을 우리가 이제 홍수 관리를 위해서 한다고 할 때 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를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좀 많았죠. 예, 내용도 참 어렵긴 했습니다만 먼저 한혜진 박사님이 혹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농업용수가 사용량이 굉장히
50% 이상 되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조금만 관리를 하게 되면 다른 용수를 관리하는 것보다 비용 효과적이 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용 관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민법상에 있는 그 수리권의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얘기도 사실 분쟁의 가치에 따라서 분쟁이 될 수 있는 문제고요. 농업시설 사실 가서 보시면 농업시설 굉장히 오래됐고 배수로가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사실 농업용수에다가 요금을 매기게 돼서 만약 그 요금에 따라서 이제 농산물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농산물의 가격이 증가하게 되고 국민들이 사실 떠 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그것이 되지 못했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수리과적인 법적인 문제, 이 문제를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방향으로 나갈 때 어떤 식으로 전략화해야 되는지를 저희 지금 계획에서 농어촌 공사도 같이 들어오고 전문가 그리고 농민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의 수질이 차이가 나는 건 사실 아시다시피 지자체에 따라서 이제 수도 간의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저기까지 물을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긴 수로가 필요할 때도 수도관이 필요할 때도 있고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규모가 다름에 따른 요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이제 광역과 지방이 이전에는 국토부와 환경부로 분리돼서 관리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이제 통합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어서 요금을 표준화시키는 방향,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 교수님께도 질문이 갔었죠.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많은 부분이 기후변화로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 아까 이제 이상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숨은 변동성, 기후변동성이라는 거는 저희가 강우가 증가하면 가뭄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가뭄도 한편으로는 또 발생하고 있고, 이런 주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상 변동성을 저희가 대처하는 거로 어떤 구조물적으로 어떤 제방을 보강한다, 이런 부분도 반드시 원칙적으로는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기후 변동성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목표 연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다, 20년이다 이렇게 부분을 두고 할 때도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5년 단위로 어떤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재평가해서 어떤 구조물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재평가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더해서 비구조적인 부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것들은 불확실성이 큰 건 분명히 맞죠.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저희가 인지를 하고요.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들은 다 전망이고 예측이거든요. 어떤 장기간의 어떤 그 기상의 변동성을 평가하고 이거를 수자원 쪽에 적용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정책적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10년 동안 홍수를 겪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홍수에 대해서 간과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동안 가뭄에 대해서 굉장히 치주쳐서 저희가 또 정책 수립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런 기후 변동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어떤 계획상에서의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도 짚어봐야 되고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권현한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패널 참가해 주신 우리 정세용 교수님 패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발제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분께 질문을 해 주실지요. 예, 오늘 발제 세 분 잘 들었고요. 세 분이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먼 미래 일이나 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것이 바로 이 물관리 분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로 지금 수량과 수질이 통합되고 나서 국가적인 제일 중요한 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측면에서 기후변화와
통합 물 관리를 담아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내용들을 대부분 다 담아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토론자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조금 궁금한 점들과 또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제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담을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에 물관리 관련 법령이 84개가 있고 또 관련 계획이 66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하위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정책 목표는 좀 적어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아까 과도한 물 이용을 하고 있어서 지속 가능한 수자원 이용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김희영 교수님께서 발표 자료에서 국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우리가 295리터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상수 요금 현실화율이 OECD 국가의 한 50%밖에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하위 계획에 뭐가 있냐면은 전국 수도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LPCD, 즉 국민 1인 하루 물 사용량을 우리가 얼마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소통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국민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주는 그런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하죠. 우리가 Key Performance Indicator라는 것을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또 권현환 교수님이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와 이수에 취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10년 동안 홍수와 이수의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들을 얼마만큼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지표들이 기본 계획에서 제시돼야 그 하위 계획들이 그것을 받아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지표들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좋은 물이라는 이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환경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BOD하고 TP하고 TOC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면은 낙동강의 좋은 물 비중이 100%라고 평가됩니다. BOD를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낙동강에 녹조도 자주 발생되고 있고 수질 사고도 자주 발생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또 실제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과연 좋은 물 비율이 100%라고 하면 그걸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양한 수질 지표들이 있거든요. pH도 있고 수온도 있고 또는 뭐 다른 녹조에 관계된 지표들도 있고 독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총대장균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그거를 종합 수질 지표라는 거를 개발해서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좋은 물 비중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평가 기준을 환경부가 독단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 즉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고 함께 성취해 나가는 그런 어떤 소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수질 평가 기준을 우리가 산술 평균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술 평균이라는 거는 1년치를 다 더해서 나누는 건데 수질이라는 게 산술 평균을 해서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국민들은 어떤 수질이 아주 나빠지는 시기에 그때 시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또 위협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평가하는 기준도 조금 더 강화해서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측면에서 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국토부가 그동안 하고 있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환경부가 하고 있던 국가물환경 기본계획을 이제 통합한 것인데 이것이 그냥 산술적인 결합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조금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계획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예로서 환경부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우리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개념이 뭔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 방향이 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우리 전국에 아까 댐이 18,000개가 있다고 그랬고 보가 33,000개가 있다고 그랬고 홍수에 방어하기 위해서 제방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자연성을 해치고 있는 것들인데 과연 그러면은 홍수와 이수를 보장하면서 자연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자연성이 회복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야만 정책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경부가 수립한 국가물관리계획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다부처 그리고 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가 다 같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정책 방향에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대부분의 질문은 아마 우리 한혜진 연구원님께 드린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현환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기후변화 때문에 이수나 치수가 아주 취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연 앞으로 치수적 면에서 국가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국가 계획이니까 적절한 지표가 있는지, 또는 어떤 설계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제방 같은 경우 설계 기준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보고서를 보시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의견들이 정말 공감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금 전략의 이행 지표와 목표 지표를 나누어서 지금 지표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란경, 물안전, 그리고 물이용 같은 부분에서는 국가 가져야 하는 정량적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고민해보고 그리고 모델링을 해보면서 목표 지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연성 회복 같이 이런 통합물 관리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데이터 그리고 많은 데이터 그리고 유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 것들을 다 수렴을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그것은 유형물관리 종합계획에다 그 방향을 저희가 제시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때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기본 방침을 저희가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전문가끼리 모이면서 이렇게 하면 지속 가능성이 좋아지고 물순환이 건전한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사실 그런 고민되는 체감 지표는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가 더 반영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상은 박사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큰 틀에서는 같은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홍수 사례에도 봤지만은 어떤 국민이 바라는 홍수의 안전도와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도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고도화된 어떤 안전율에 근거한 홍수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기후변화가 왔을 때 저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이미 불확실성이 있는 것들을 포함하더라도 충분하게 저희가 어떤 안전도를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제시들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보고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구조적인 대책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규모 이주가 필요하면 이주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대책들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물관리 기본계획 안에도 상대적으로 홍수가 최근에 발생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간과된 홍수 위험도에 대한 처리 부분들도 좀 더 깊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은 국장님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민간의 영역에서 조금 더 색다른 질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은 국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중요한 건 아니고 김재은은 아니고 신재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게 큰 문제죠. 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우선은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상당히 방대한 분야에서 방대한 내용들을 다루는데 그 가운데서 두 분의 추가 발제를 해주신 걸 보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도 기후위기와 유역관리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있다. 저는 그런 메시지로 읽힙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시대정신, 또 한편에서는 물이 지나오는 모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지나오는 모든 그런 그 면적인 공간들을 다 관리하는 유역관리로 방점을 찍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방향을 잘 잡아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기후위기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겪으면서 실제로 문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상 물 문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2015년의 가뭄 문제와 또 2020년의 장마 이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지난 6월만 해도 이미 30도를 훌쩍 넘겨서 와 올여름은 정말 역대급 폭염이겠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는 역대급 장마가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어떻게 넘어설까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요. 2015년 가뭄으로 가보면 사실은 댐에 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많이 있는 물에 이를테면 100의 물을 채울 수 있는데 80가지를 채워놓으면 그 80이 용수 계약이 전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누구에게 농업용수로 누군가에게는 생활용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80가지 계약을 해놨는데 만약에 비가 80까지 안 오면 2015년에 충남 가뭄 사태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사실은 이 물이 비가 조금 덜 오더라도 다른 데서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지방상수원이 받쳐줘야 하는데 환경부가 만든 자료를 보면 2002년에 369곳이었던 지방상수원이 2018년에는 296곳으로 줄어들고요. 또 2015년에 굉장히 심각한 가뭄을 겪었던 충남 같은 경우에는 1999년에 48곳이나 있었던 지방상수원이 2018년에는 6곳밖에 안 됩니다. 40개 저희 안전판이 사라진 그런 상황인 건데요. 사실은 이런 거는 지역에서 사유재산 침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그 토지주 분들이라던가 지역 주민분들께서 이걸 해제해달라 혹은 개발해달라는 많은 민원들이 또 많은 선출직 정치인들에게 연결된 결과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 침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이 그냥 침해를 계속 당하라고 그렇게 강제할 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국민 체감하는 물관리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잘 체감하실 수 없는 이유는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골이나 혹은 더 개발되지 않은 곳에서 사유재산을 침해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체감할 수 없는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이런 상수원에 대한 보전과 혹은 복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과 보전 지역의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주민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할머니들만 사시는 집에 노트북을 몇 대씩 사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해서 좀 앞으로 미래에는 오히려 저희가 이번에 재난지원기금을 한번 겪어봤던 것처럼 녹색 유공자 혹은 녹색 연금의 개념으로 생태계 서비스 공급자인 그런 지역 주민들과의 공생 방안을 찾을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혹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좀 담아주실 수는 없을까? 그런 질문을 한혜진 박사님께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홍수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유역과 관련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홍수 관리를 해야 할 텐데 지금은 댐과 제방이라고 하는 굉장히 1차원적인 구조적인 대책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 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홍수터라든지 도시의 투수율을 높인다든지 그런 비구조적인 대책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2010년과 11년의 광화문 홍수를 떠올려 보면요. 2012년에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결과를 보면 도시에서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너무 많이 포장된 곳들이 주로 침수 피해가 났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아까 굉장히 건조하고 학술적으로 발표를 해주셨지만 거기에 있는 녹지축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녹지축이 폭염 피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도시공원이 일몰된다든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는 이런 직접적인 개발과도 항상 맞닥뜨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 안에서 녹지축을 지킨다는 게 참 우리 김희영 교수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참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자연자원 총량제를 어떻게 좀 우리 국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제도화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듭니다. 제가 좀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짚어주셨고 옆에 교수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사실 우리가 6차 대멸종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유럽 그린딜 같은 경우에는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도 특히 담수 생태계 강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강에 있는 수많은 농업용 보호댐 그런 하구둑을 철거해서 강을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25,000km의 강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그런 노력을 많이 해서 환경부에서 낙동강의 하구둑을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농업용 보호를 철거하는 그런 안 쓰는 도시화돼서 더 이상 농업용으로 쓰이지 않는 보호를 철거한다든지 혹은 사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드러나 있지 않은 채로 시범사업 단계에만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각의 분들께 모두 질문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짤막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말씀하셨던 물 자급률에 대해서도 저희 국가물관리연구원도 굉장히 쟁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물 안보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전략들을 만들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는 그런 무료용 부담금이라는 굉장히 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부분에도 주민 지원 사업 외에도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전략을 저희도 고민해 보고 그걸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현안 교수님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가 홍수나 가뭄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특정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도 유역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저는 근데 최근에 이제 홍수나 이런 패턴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과 정말 이번과 같은 큰 홍수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화에 대한 이런 비구조적인 도시 투수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순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극한 홍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차원에서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안들이 빨리 도출이 돼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우리 김희영 교수님께서 혹시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지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유역에는 토지 중에서 한 80% 이상이 민간 용지죠. 그래서 공공에서만 물 관리하는 거는 이 전반적인 통합 물 관리가 어렵습니다. 결국 민간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유역의 토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민간들을 참여시키고, 그리고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그 민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 정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주민 참여 환경 관리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물 관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겠죠. 그동안 모든 물 관리가 공공 위주였다면 이제 민간 중심, 민간이 참여하는 이런 물 관리, 환경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때 아마 제대로 된 그러한 통합 물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현재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 또는 정책 위반자들이 주민을 참여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개발 중에 있고,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물환경 보전법이나 지역에 있는 이러한 지자체 조례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 잠시 퀴즈, 네 번째 퀴즈 함께 진행해보고 여러분들의 의견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퀴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쉬는 시간 동안 봤던 그 영상들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함께 볼까요? 자, 물이 지표와 바다, 하천 등에서 증발해 구름을 형성하고 강수로 내려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고 또 증발되어서 구름을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요거는 참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물순환, 2번 물회전, 3번 대류 과정. 이 세 가지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개는 오답이고 하나는 정답입니다. 지금 빠르게 정답이 올라오고 있죠?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옵니다. 사실 숫자만 쓰면 되는 거니까요. 사실 찍어도 3분의 1이고요. 벌써 문제가 4개나 나갔는데 한 번쯤은 맞추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럼 그렇게 답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저희 패널 분들이 함께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한혜진 박사님이,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권현안 교수님, 그리고 환경 전반에 대해서 김유영 교수님과 정세훈 교수님이, 홍수 예방에 대해서는 이상센터장님이, 그리고 NGO 입장에서의 물관리에 대해서 신재은 국장님이 함께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벌써 올라왔습니다. 물 이용 계획 및 관리 문제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건 명확한 물 데이터와 중장기 물 계획이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번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에서 국민 의견이
어떤 분야에 어떤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첫 번째 발제자님, 우리 한혜진 의원님이죠. 네,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많이 바쁘십니다. 네.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사실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전략화해서 그것이 과제로 나타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국민이 내주신 과제입니다.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부분에서 헌장 같은 종류의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모아서 헌장 같은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수립해 주신 과제다라고 리스트를 따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 지금 국가 기본계획 연구지도 고민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따로 표시했으면 좋겠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바로 소통하는 재미가 있죠. 어떠셨나요? 방금 전에 딱 들어온 질문을 답변하시는 느낌이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박사님? 네,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실 법도 한데 마이크 자체를 아예 안 잡으시네요. 네, 매정합니다. 예,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질문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LID를 그럼 아는 척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D를 적용할 시, 일단 LID가 뭔지 모르죠. LID를 적용할 시 잠깐만요. 근데 LID가 뭡니까, 박사님? 네, 저용량 개발이라고 해서 네. 비가 이제 아스팔트를 타고 이렇게 강물로 바로 유출되지 않고 그렇게 물을 흡수해서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녹지 구조나 아니면 어떤 침투 시설들을 LID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투수, 비투수 네, 이 얘기인가요? 네, 네. 역시 강의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LID를 적용할 시에 지하수계 수량과 수질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오타가 났어요. 네. 이렇게 어려운 문장에 오타가 나면은 제가 굉장히 곤란하고요. 자, 영향연구, 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또한 지나친 빗물 함양 시 습지와 지하 구조물에 대한 악영향 발생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김희영 교수님.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LID가 그 자연적 물순환 구축에 해당되는 이러한 기법이고 기술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 침투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빗물이 왔을 때 지하 침투, 그리고 일부는 정발산, 해서 하늘로 날려보내거나 땅 속으로 내려보내는 이러한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일부는 또 저장을 하는 그러한 세 가지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가 왔을 때 유출되는 양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용하고 저류하고 이 정발산을 이러한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토양의 이러한 특성에 맞춰서 토양에 만약에 습지화가 가능하다라고 되면 그만큼 토양 속으로 들어가는 물의 양을 줄이고 오히려 이용량과 정발산 양을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 만약에 토양이 건조한 토양이다라고 하면 땅 속으로 많은 물을 내려보내고 이 하늘로 날아가는 물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러한 습지화는 우리가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이미 80년대부터 이 LID를 적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지하 구조물의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영향은 우리가 구조물 안전성을 확보해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소통의 느낌이 아주 그냥 티키타카가 아주 끝내줍니다. 네, 근데 오늘 이 국민 소통 포럼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환경공학과 출신들이신가요?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저류 혹은 댐의 건설과 수질 관리는 기술적으로 양립할 수 없나요? 녹조의 생성이 하천의 흐름을 막는 데서 생긴다면 가뭄 방지를 위한 물의 저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건가요? 요거는 저도 조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요 질문은 정세훈 교수님이 혹시 네. 제가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녹조 문제가 많이 이제 대두됐고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4대강 사업 이후에 이제 녹조가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하천을 막으면은 녹조가 생긴다라는 것이 이제 상식화되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면은 녹조가 생기는구나. 방금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녹조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한데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조류가 먹을 수 있는 영양분, 질소인, 그리고 적정한 온도,
그리고 이제 태양광, 이런 게 필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물이 정체 수역이 형성되면은 이제 확연하게 녹조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곳에는 저류시설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은 북한강에 가면 이제 소양강댐이라고 있고, 충주에 가면 충주댐이라는 큰 댐들이 있습니다. 소양강댐 같은 경우는 녹조 문제가 뭐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상류에 오염원이 적고 또 큰 그릇으로 물을 저장할 수 있으면 오히려 녹조 문제는 좀 더 대응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작은 어떤 하천에다가 흐르는 하천을 막아가지고 영양물이 계속 들어오는 데를 정체시키면 녹조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댐들은 잘 관리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환경부에서 비점이라든지 축산 분뇨 같은 것들을 적절히 관리한다면은 아마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흐르는 하천을 불필요하게 막아서 녹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물 확보에도 크게 도움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우리 정책의 목표되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세윤 교수님 답변해 주셨고요. 혹시 추가로 더 말씀하시고 싶으실 내용 없고요. 바로 다음 문제로, 문제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준비됐나요? 네, 질문이 네네네 없고 바로 5번째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그리고 혹은 제가 지금 언급하지 못했던 내용들이나 질문들도 모두 저희가 데이터로 다 정리해서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기록하고 정리하고 잘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10월에 있는 2차 국민소통 포럼에서 함께 나누게 될 거니까요. 절대로 내가 열심히 썼는데 다 날아가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2차 포럼은 여러분들이 써주신 내용들에 기반해서 모든 이야기들이 나눠질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하천 또는 댐 등의 자연 상태의 물을 우리가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처리해서 공급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요거는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수처리장, 2번 정수장, 3번 물탱크. 자,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는 선착순 10분께 별다방 디저트 쿠폰 2만원권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틀릴 수가 없죠. 네. 정답은 2번 정수장이니까요. 그냥 빠르게 한번 타자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10분은 선발이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공지사항 하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오른쪽 보시면 저희 이벤트에서 설문조사 버튼이 있을 겁니다. 설문조사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시면요. 설문 문항이 1번부터 11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거 뭐 사실 누르면 한 2분이면은 다 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설문조사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총 300분께 파리바게트 1만원 기프티콘 바로 발송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함께 하시는 분이 300명이 안 되면은 그냥 다 나가는 거죠. 뭐 사실. 예. 그리고 파리바게트 쿠폰을 받으신 다음에는 저희 유튜브, 이거 저 채널 이름을 저도 까먹었어요. 네. 물! 하고 느낌표 계획이 다 있구나 TV입니다. 이게 입에 착착 붙지는 않네요. 네, 물 계획이 다 있구나 TV. 여태까지 태어나서 들어본 유튜브 채널 중에 제일 어려워요. 하지만 외워주세요. 네, 물 하고 느낌표고요. 계획이 다 있구나 TV. 네, 국장님이 좋아하시는 이름인가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고 저희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지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계속 함께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함께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한혜진 박사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소 어렵거나 난해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이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의 우리를 위해서 국가 물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해서 계획에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사실 관심이 물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백 분의 국민 여러분들과 기후변화 시대 물 관리 방향을 묻다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을 위한 온라인 국민 소통 포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행사는 1차고요. 2차 행사는 10월에 또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더욱더 알차고 여러분들의 의사가 반영된 정말 국민들을 위한 소통 포럼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10월에 꼭 관심 가져주시고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면 거기서 또 행사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함께 2차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월에 국민과 함께하는 2030 물관리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소중한 국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